머닝 전략 이번에 이제 글로벌 상황까지를 포함해서 시장 상황도 분석하고 전략 세우겠습니다. 김진 대표님 월요일 날 오시죠.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일단 미국 시장부터 얘기하면요, 정말 근래 들어서 우리가 몇 차례 위기가 있었지만요, 그죠? 리먼 때도 있었고 코로나도 있었지만 그에 버금가는 단기적인 급락이에요. 지수가 5%, 6% 빠지는 것들이 한 이틀 있었고, 지금 또 시간에 선물도 그 정도 빠지거든요. 이런 급격한 하락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나스닥이 일간 기준으로 5%인데 그게 이틀 연속으로 빠지는 경우는 정말 흔치 않은 일인 것 같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금융위기나 코로나나 이런 것처럼 대대적인 위기가 있었을 때 나왔던 흐름인 것 같고, 지난주 변동성 지수가 한 48까지 올라갔는데 제가 계산을 해봤더니 지난 30년 동안 세 번째로 높은 지수더라고요. 그러니까 변동성 지수가 이만큼 올라가 있는 건 굉장히 이례적인 상황인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러면 하락한 건 하락한 거고, 그러면 현재 상황이 어떻게 변한 건지 이것들을 좀 잘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우선 제 생각에는 항상 그래요. 뭔가 예상하거나 추측하지 말고 보여지는 그대로 한번 해석을 해보자고 말씀을 드려보면, 지금 보여드리는 게 이제 미국 나스닥 지수의 장기 차트인데요. 2023년부터 있었던 미국 시장의 랠리가 AI 랠리였지 않습니까? 근데 보시는 것처럼 저 AI 랠리의 상승 채널 자체는 기본적으로 붕괴됐다, 깨졌다. 저기서 저걸 보고 안 깨졌다고 얘기하는 거는 너무 잘못된 이야기인 것 같고, 깨진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면 이거는 단순히 상승 채널이 깨졌고 상승 추세가 깨졌기 때문에 그냥 그런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을 더 나아가서 기존에 있었던 2023년부터 전개됐던 어떤 상승의 컨셉, 기본적으로 AI라는 주도주의 컨셉, 이 컨셉 자체가 이제 바뀐 상황이고, 그렇다면 현재 시점부터는 어떤 새로운 컨셉, 새로운 기조를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요거는 좀 중장기적인 측면에서의 말씀이었고요. 단기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저는 오히려 단기 하락은 지난주 말, 그리고 지금 현재 나스닥 선물이 추가로 한 마이너스 4% 정도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만, 단기 하락 자체는 일정 정도 좀 하락폭이 충족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번 하락 같은 경우에는 사실 2월부터 3월까지 1차 하락이 나타난 다음에 3월 말쯤에 한 2주 정도 횡보 조정으로 이격 조정을 보인 다음에 지난주에 추가적인 급락이 나타난 거죠. 그러면 통상적으로 이게 100% 맞는 건 아닙니다만, 통상적으로 보면은 이런 2차 하락, 두 번의 연속된 하락을 통해서 시장이 약세를 보일 경우에는 두 번째 하락 같은 경우가 첫 번째 낙폭과 유사한 수준까지 1차적으로 좀 빠지는 게 일반적인 패턴이었던 것 같거든요. 그렇게 보면은 약간 오차가 한 1, 2% 정도로는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지난 주말의 종가 레벨 수준 자체는 단기 낙폭을 충분히 조금 만족한 수준 정도로는 보여집니다. 그러면 일단은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나스닥 지수 지금 추가로 빠지고는 있습니다만 단기적으로 회복 가능성이 있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중요한 거는 기본적인 상승 컨셉 자체가 붕괴된 상황으로 봐야 되니까, 여기서는 이번 주 반등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걸 마냥 좋게 보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지난해 우리가 가을 때쯤 보면 AI 랠리가 엄청나게 간다. 이 고밸류인 건 맞지만 도저히 뛰어내릴 수 없다. 갈 때까지 가보자. 그러나 이제 급격한 조정이 오면 과감하게 내려야 된다고 얘기를 작년에 했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지금은 주식이었고 편안한 마음으로 이걸 지켜봐야 되는데 현실은 안 그렇단 말이에요. 그죠? 그게 이제 또 그 당시에 판단하기가 지나고 나면 보이는 거지, 그 판단이 굉장히 이제 어려운 상황인데요. 그러면 이후의 흐름들은 단기적으로는 일단 리바운드가 좀 올 수 있다. 그게 이제 추세의 재전환은 아니잖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 미국 증시 흐름은 이제 어떻게 될 것 같고 뭘 봐야 됩니까? 결국은 이제 관세 문제가 지금은 핵심 키워드이긴 하잖아요. 일단은 일반적인 증시의 패턴이라는 거는 이런 식으로 급락이 오면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회복하는 게 조금 어려운 게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증시의 패턴이죠. 근데 꼭 그랬던 것만은 아닌 것 같은 게, 코로나 시절에는 정말 이런 급락 이후에 그냥 V자로 오르면서 끝까지 올랐단 말이죠. 그럴 때 이제 주로 이제 정책적으로 이제 돈을 풀면서 이렇게, 그죠? 드라이브에 갔던 거죠. 그래서 그런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보면 이제 현 시점에서는 이번 주 반등을 온다고 하더라도 이게 다시 또 새로운 흐름으로 이어질다라고 단정하기 조금
섣부르다는 생각은 하고요. 근데 앞서 보여드렸던 대로 현재 지금 붕괴되고 있는 형태 자체로만 보면은 이거는 굉장히 역대급 하락의 형태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사실 하락의 내용을 좀 생각을 해보면 그러면 이건 과거하고 좀 구분 지을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번 같은 경우 과거의 역대급 하락들, 금융위기, 뭐 코로나 이런 모든 네. 것들은 대부분 시스템 리스크, 그렇죠. 구조적인 위기였거든요. 근데 이 시스템 위기, 뭐 구조적인 위기라고 하면 이게 어떤 특징이 있냐면 마땅히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도 많지도 않고, 더 중요한 포인트는 이 위기로 경제가 어떤 수준의 타격을 받을지가 당시에는 네. 계산이 안 돼야 그렇죠. 되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상황이 그런 위기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거는 구조적인 위기로 보여지지도 않고 시스템적 위기로 생각되지도 않고 다분히 그러니까 정치권에서 유발된 인재에 가까운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불확실성 측면에서 생각을 하면 인재이기 때문에 저 사람이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더 불확실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과거의 위기는 이게 경제적으로 어떤 파급 효과를 줄지가 계산이 안 됐다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상호관세 발표되자마자 월스트리트나 여의도에서 GDP 대충 한 0.1에서 1% 정도 빠질 거다. PCE 한 1% 정도 오를 거다. 이렇게 쉽게 계산이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의외로 지금 우리가 굉장히 불안한 상황이긴 합니다만 불확실성 측면에서 보면은 과거 보였던 역대급 하락하고는 조금은 좀 다른 형태라는 건 좀 구분 을 필요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저는 어떤 생각도, 제가 지금 오늘 이제 이런 희망 고문을 말씀드리는 건 아닌데, 네, 일단 저는 금융시장, 글로벌 금융시장 전체를 패닉으로 몰고 온 이 상호관세 같은 조치들이 저는 결국은 감세를 위한 사전 조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트럼프 정부는 실제로 이제 역사상 가장 대규모의, 최대 규모의 감세를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 감세를 준비하기 위해서 사전적인 장치가 관세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지금 이제 금융시장이 충격을 받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이 감세 부분이 좀 시계가 빨라질 가능성이 있지 않냐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선 지난 주말에 상원에서, 이게 그런 것 같아요. 시장이 너무 이제 관세 때문에 너무 충격을 받다 보니까 그쪽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시는 것 같은데, 실제로 지난 주말에 상원에서 감세안이 예산안이 결의가 됐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 주부터 하원과 상원이 하원에서 다시 논의를 시작하고 상원과 하원의 의견이 조율되는 과정에 진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조금은 심리적 안도가 오게 되고, 그리고 이제 이 감세라는 부분들이 시장에 조금은 어필되기 시작을 하면 이번 국면 같은 경우,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기술적으로도 조금 단기 회복 가능성이 있고 단기 낙폭이 충족된 상황이니까 그런 상황에서 회복의 흐름들이 보여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는 해보는데요. 그 형태가 제일 중요한 건 이거겠죠. 그 형태가 여기서 정말 드라마틱한 회복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일시적인 반등으로만 그칠 것이냐, 그거는 누구도 알 수 없는 문제인 것 같고, 그걸 지금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경험상으로 보면, 이제 확률상으로 보면 급격한 V자의 반등보다는 일정 부분의 되돌림하고 그 다음 갈 길을 찾는 경우들이 케이스적으로 많았다. 네, 그런 거고요. 네. 지금은 뭐 다 나쁜 것만 보이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악재만 보이는 그런 상황이고요. 우리 시장은 사실 그동안 상대적으로 트럼프 관세나 이런 거를 상대적으로 잘 버텼단 말이에요. 그런 가운데 지난 금요일에 정치적 불확실성도 해소가 됐는데, 오늘은 어쨌든 이런 글로벌 관세 충격 급락을 벗어나지 못하고 함께 빠지는 거잖아요. 국내 주도 시점망은 어떠세요? 일단은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주에는 국내 정치적 불확실성 해소라는 것 때문에 상대적인 관세를 그러니까 강세를 딱 보인 건 분명한데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금요일까지 보면서도 우리나라 시장의 상대적인 매력이 더 올라갔다고 보긴 좀 어렵더라고요. 실제로 제가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 그래프를 다시 가지고 왔는데, 보시는 것처럼 금요일날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시점에 우리나라 정규장에서는 원달러 환율의 안정이 강하게 나타났었단 말이죠. 근데 이게 금요일날 정규 시간에 우리나라 역외 환율 같은 경우에는 다시 지금 보여드리는 형태처럼 가장 높은 레벨로 다시 되돌려지는 모습이거든요. 저는 이런 부분이 결국은 정치적 불확실성 해소 자체가 우리나라 매크로 펀더멘탈을 아주 궁극적으로 강세로 만들 수 있는 요인이 될 것이라고 해외에서는 평가하지 않는 거에 대표적인 반증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원달러는 여전히 글로벌 다른 통화 대비해서
제1달러 지수 대비해서도 약세 형태를 보이고 있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상호 관세 때문에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경제적 피해 같은 경우를 좀 조사를 해보면 수출 같은 경우는 대략 한 7% 정도 감소를 예상을 하고 있는 것 같고 GDP는 한 0.6% 정도 감소를 예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정도까지는 계산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현 시점에서 최소한 우리나라 시장이 금요일까지 상대적 강세였지만 지수 관련 대형주를 중심으로 해서 강한 기대를 하기는 진짜 어렵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본 얘기 좀 하고 전략으로 갈게요. 일본이 낙폭이 생각보다 사실은 크게 나타나는 상황인데요. 엔화가 145엔까지 강세입니다. 그러면서 사실은 또 뭐 엔캐리의 어떤 트라우마 이런 것들도 좀 나오고요. 일본이 또 흔들리면 영향을 받잖아요. 일본 증시가 특별히 좀 안정성을 지키지 못하고 흔들리는 이유는 뭘로 봐야 될까요? 일본은 항상 그들이 생각할 때 미국의 가장 확실한 우방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이제 트럼프 정부는 우방 때리기를 먼저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쪽이 가장 충격인 것 같고 뭐니 해도 결국은 엔달러 떨어지는 게 가장 핵심적인 요인인 것 같고요. 이 부분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엔달러가 다시 빠지기 시작하면은 이게 내용적으로 관세 때문에 불안한데 이게 수급적으로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을 유발시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일본 증시가 안정을 찾는 게 진짜 무엇보다 중요한 것 같고. 근데 과거처럼 엔캐리가 쌓여 있나 뭐 이런 것도 사실은 정확히 팩트 체크가 안 돼가지고. 그렇습니다. 근데 심리적으로는 그래도 사람들은 다시 한번 이게 엔캐리가 나오지 않더라도 그 걱정이 되면 매도가 먼저 나올 수 있죠.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러면 뭐 국내 시장 중심으로 해서 시장 대응 전략 이게 사실은 지금 4월 초반이지 않습니까, 그죠? 저도 이제 모두에 말씀드린 게 오늘은 가능하면 주식을 파는 날이 아니라 그러나 내일부터 오른다는 걸 담보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뭐 적어도 이번 주 뭐 4월을 지나고 났을 때를 또 우리가 봐야 되잖아요. 시장 대응 전략, 섹터 전략 말씀해 주세요. 네, 일단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앞으로 상당 기간 동안 우리나라에서 지수 관련 대응주를 가지고 뭔가를 이야기하는 건 조금 어려운 것 같고요. 다만 우리가 그래도 금요일날 정치적 불확실성이 해소가 됐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우리한테 일부 시장에 나름의 투자 대안을 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이제 얼마나 강하게 될지는 시장의 위험이 얼마나 제고되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 같은데요. 대표적으로 우선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우리나라도 이제 재정 정책이 확대 재정으로 바뀔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기본적으로 이전 정부까지는 확대 재정 에 대해서 굉장히 난색을 표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확대 재정으로 간다고 하면 우리나라 펀더멘탈 상에 조금 좋아지는 부분,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죠. 다만 이 부분은 아마 현재 상황에서 가장 안 좋은 내수를 중심으로 전개될 거기 때문에 내수에 관련한 주식들이 우리나라 시가총액의 상위를 차지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주식시장 전체에 큰 영향을 줄 것 같지는 않고요. 또 하나는 대중국 관계 개선 부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난 정부 같은 경우에 대표적인 정책 중에 하나가 중국과의 단절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번 정치적 불확실성 해소를 통해서 대중국과의 관계 개선 가능성은 있는 것 같은데 다행스러운 건 중국 입장에서도 우리한테 좀 화해 제스처를 주는 것 같고요. 중국의 내수 경기는 어찌됐든 지금 그들의 정책 변화와 함께 개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그나마 약간의 투자 대안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오늘은 좀 많이 하락하고 있습니다만 지난주 금요일 같은 경우 미디어 엔터 섹터가 그나마 상대적인 강세를 보이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현재 지금 마켓 리스크가 너무 크기 때문에 적극적인 투자를 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여지지는 않고요. 그나마 말씀드렸던 대로 내수 관련 유통 섹터나 대중국 관련한 주식들이 그나마 투자 대안일 수 있다. 그 점 감안하셔서 작은 비중으로 주식을 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김진 대표님 의견에 조금 더 힘을 실을 수 있는 것은 이론적이 아니라 실제로 이제 자금을 프랍 운영하시면서 상당히 큰 자금을 실제 운영했던 그런 경험들을 얘기하시기 때문에 기저에 이제 그게 깔려 있습니다. 네, 머닝 전략 김진 대표님과 함께 시장 분석하고 전략 세웠습니다. 고맙습니다.